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레딩거의 길을 찾아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슈레딩거에 대한 소개라던가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는 지난번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혼자서는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위라는 말은 아래라는 개념과 짝이 되어서 존재하고 빠르다라는 말은 느리다와 짝이 되며 뜨겁다는 차갑다와 짝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 하나의 빈 공간에 뜨겁다라는 개념만이 혼자 존재한다고 해보자. 이 말은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뜨겁다라는 개념만이 홀로 존재하는 공간이나 세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가움을 모르는데 뜨거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빈 공간에 하나의 생명만이 혼자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렇습니다. 뜨겁다라는 개념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나 살아있다는 개념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어떻게 이해하시던 간에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진정한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즉각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되는 것이죠. 빈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생명은 사실 주변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면서 자기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없는 파도란 말처럼 빈 공간에 혼자 있는 생명이란 좀 이상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슷한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여기 하나의 빈 공간에 당신의 자아만이 혼자 존재한다고 하자. 뜨거움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자아라는 말은 과연 생명이나 뜨겁다 같은 개념과는 다른 걸까요? 그것은 환경이나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본래 그런 주변의 것들 없이 혼자서도 정의가 되는 것일까요? 바다 없는 파도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무거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도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현대과학은 어떤 의미로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하나의 빈 공간에 질점이라고 불리는 한 물체가 혼자 있다고 해보자. 어디서 들었던 말 같죠? 이 문장의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학창시절에 물리를 배운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힘도 받지 않는 이 물체는 움직이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 뉴턴의 제1운동 법칙이죠. 뉴턴 시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현대과학은 그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바로 고전 물리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적 물질주의라고 불러야 할 이 관점은 어떤 것이 혼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출발점에서 종종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고 형이상학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뜨거움 같은 개념에 의해서 보여주듯이 잘못 적용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점차로 형이상학 같은 것은 애초에 필요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시대에 과학적 물질주의는 너무 당연해 보여서 이제 그것은 형이상학 같은 관점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저 자명하고 언제나 옳은 진리로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일단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뉴턴의 물리학처럼 사고를 전개하는 겁니다. 빈 공간에 뭔가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그 하나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속이 있으면 부속을 모아서 자동차 같은 기계를 만듭니다. 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세포가 모여서 몸이 됩니다. 여기 한 개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 바깥에서는 세포가 혼자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홀로 존재하는 세포를 상상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홀로 존재하는 개인을 상상하는데 과연 사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홀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1925년에 길을 찾아서를 쓰면서 슈레딩거는 형이상학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로 그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과학만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으며 언제나 형이상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선입견이나 개인적 믿음이 없고 순수히 사실로만 세상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믿음이나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이나 믿음을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슈레딩거는 현대가 망해버린 고대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맹신하던 과거처럼 오늘날 종교는 힘을 잃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의 변화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죠. 슈레딩거는 이 에세이에서 무기체와 유기체의 구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슈레딩거가 말하는 무기체라는 것은 물질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가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기체란 무엇인가? 유기체는 물질보다는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형상 혹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서에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형상을 가지죠. 그리고 형상을 가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기체나 유기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먹고 마시면서 몸 안의 물질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던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몸 안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햄버거 하나 먹고 나면은 저는 더 이상 강국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슈레딩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은 유기체가 아닌 것, 즉 무기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세상은 유기체로 가득 차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은 형상과 질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턴 이래로 발전해온 고전적 물리학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물질주의에 중독이 된다면 과학 자체의 발전에도 한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 유기적 성질, 즉 형상인데 무기적 성질, 즉 물질만을 논하는 과학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했던 문장을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 뜨거움 하나만이 홀로 있다고 해보자. 여기 빈 공간에 하나의 생명만이 홀로 있다고 해보자. 여기 하나의 빈 공간에 하나의 자아만이 홀로 있다고 해보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한 권의 책, 또 다른 한 명의 그 철학자 내지 수학자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 세계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도대체
이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것이 골치 아픈 것 같은데 이런 걸 믿건 말건 그게 왜 상관일까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이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이 형이상하게 문제가 있으면 과학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철학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었습니다. 이 슈레딩거가 크게 기여한 양자역학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자역학은 앞에서 말한 그런 과학적 물질주의를 포기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양자역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전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물리학자도 수학적으로는 수식을 전개할 수는 있지만 뭔가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말이 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사고와 형이상학은 여전히 고전역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안에서 뭔가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게 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여전히 고전물리학적으로 하면서 양자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제 곧 말씀드릴 화이트헤드는 과학적 물질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이상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전개했죠. 프로세스 필로소피.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 과학적 물질주의에 따라 고전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뉴턴이 세상을 보듯 세상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실패했죠. 형이상학이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20세기의 기술적 발전은 아주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은 대개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과학적 물질주의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일 겁니다. 과학적 물질주의가 주는 두 번째 문제는 윤리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물질주의는 우리가 누군지, 자연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 떨어져서 각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자연이 없어도 우리가 있고, 사회가 없어도 개인이 있고, 당신이 없어도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슈레딩거는 자기 에세이의 맨 마지막에서 자기가 새로운 관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윤리적 관점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녹음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과학과 근대 세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슈레딩거가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를 썼던 1925년에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영국의 수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화이트헤드입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버트란트 러셀과 수학 연구를 했던 수학자인데요. 이때 이미 나이가 63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자인데 철학과 교수가 되라고 초청을 받죠. 그래서 하버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1925년에 로웰 강의였는데요. 이 로웰 강의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과학과 근대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화이트헤드는 미국에 있었고 슈레딩거는 스위스의 쥐리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연설을 슈레딩거가 들은 건 아닙니다. 게다가 슈레딩거는 그 에세이에서 화이트헤드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문제의식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서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이래의 현대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하나의 형이상학을 지나치게 진리 그 자체인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먼저 수학의 추상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서로 다릅니다. 모든 고양이도 서로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1이라는 하나라는 추상적인 성질을 현실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물고기 한 마리에 물고기 한 마리를 더하면 물고기 두 마리다 라는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죠. 나아가서 물고기를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럴 때 1이 물고기 한 마리인지 고양이 한 마리인지 양이 한 마리인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수학의 추상성입니다. 현실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뽑아내는 거죠. 또 다른 좋은 예는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것 같은 삼각형이나 원이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선 같은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삼각형이나 원이나 직선 같은 수학적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수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 뭔지, 원이 뭔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화이트헤드는 수학이란 게 이렇게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학의 힘은 이 추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수학의 힘이 없었더라면 현대 인류의 발전된 문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 아무리 그 수학의 추상성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사실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뽑아낸 관념이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게 이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수학적 추상성을 현실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 시간과 공간의 한 점에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는 수학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뉴턴의 방정식 안에서 어떤 물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현실로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학의 눈으로 본 현실이고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시대에 새로운 형이상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정 철학을 전개하죠. 하지만 과학적 물질주의는 오늘날에도 확고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을 뉴턴의 방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전 물리학적 언어를 쓰고 고전 물리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탁자는 저기에 있고 모든 일은 정확히 기계적 인과론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와 슈레딩거가 고민했던 이런 고전 물리학의 한계, 과학적 물질주의의 한계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레딩거의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슈레딩거는 1925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파동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세계 물리학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파동역학이라는 게 물체를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은 서로 잘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바다 위에 있는 파도가 이 파도 저 파도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슈레딩거의 이 에세이는 그의 과학적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과학적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화이트헤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과 과학의 결함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슈레딩거의 사고방식이 제공하는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슈레딩거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조각들의 기초에서 슈레딩거가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에서 말하는 전체 글의 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